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이지만 결론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모든 거시경제 상황과 내년도 자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자산 전략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첫 번째 모시고 온 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두시죠. 벤자민 그레엄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이분의 증권이론을 읽다가 너무 두꺼워서 조금 중간에 포기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고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의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스승이십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수십 년 전, 1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장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당신들 그걸 다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서 놓치는 건 아닐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지 말아라는 거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또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저 같은 사람 말 믿지 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뒷조사를 해봐라.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잘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았다. 결국 전통적인 좋은 종목을 약세장에서 사고 강세장에서는 좀 파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이분이 볼 때는, 대가께서 보실 때는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모시고 나온 분은 하워드 막스입니다. 최근에 저희 3프로TV 영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직접 출연도 하셨는데 이분께서도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자본을 배분하는 건데 미래를 아냐?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한 50년 해봤는데 미래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자산을 몰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도 아니면 모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미래는 알 수 없기에 한 가지 결과에 너무 큰 베팅을 하지 말고, 다만 하워드 막스 이분이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3번을 꼼꼼히 읽었는데 투자와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이 딱 매크로 상황에서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긍정적 마인드를 갖기 시작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슬슬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지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제목에서도, 부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놨지만 내년에 위험은 많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지만 주식을 사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매크로를 통해서 만약에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저는 내년도에 조금 주식을 사는 쪽에서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숨겨진 위험 요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전략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잘 안 잡힐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내년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점이 될 거다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의 경기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대학 교수님들이 보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해석이. 저희 주식시장의 마켓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경기는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명제를 깔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계속 그동안 낙관적 오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기는 조금 나빠질 거야 하는데 많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데 훨씬 더 높은 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왔고, 연준이 이 정도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갚아는 속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낙관적 전망의 오류가 반대로 비관적 오류의 전망으로 바뀌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으로 최근에 비관적으로 봤다가 틀린 것 때문에 생긴 이러한 그 확증 편향이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나쁠 거라고 봤는데 나쁘긴 나쁜데 상대적으로 덜 나쁜, 조금 적게 나쁜 그러한 변곡점이 저는 내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언저리는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 티핑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릴 주제고요. 결론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5가지의 경기 침체, 내년도에 훨씬 더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나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물가 논쟁입니다. 물가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챕터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이라고 제목을 적었냐면요. 지금은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예측을 못했죠. 왜? 물가 전망을 틀렸기 때문에, 물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ECB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낙관적 오류의 근원인 거죠. 지금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물가가 높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내년도 경기 나쁩니다. 그리고 2024년도 나쁠 겁니다. 불경기일 겁니다. 호경기는 그러면 언제 옵니까? 2025년 정도에나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거든요. 일단 팩트를 체크해 보자고요. 일단 팩트 체크입니다. 경기 나쁘냐 좋냐? 내년에 나쁘다. 상당히 지금 보는 것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돈이 많이 불려 있습니다. 수요 인플레이션과 공급 인플레이션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전체 인플레이션의 미국 인플레이션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뭔가가 수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쉽게 안 잡힙니다. 그 말씀은 경기가 내년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더라도 회복되는 것이 매우 느릴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키형 경기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경기 회복은
U자형도 아니고 V자형도 아니고 나이키형일 것이다. 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잡히니까. 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잡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돈을 푼 원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은 돈을 그렇게 급격하게 회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 침체는 또 연준이죠. 연준이 얼만큼 지각했느냐? 금리 인상을요. 이 표에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무려 1년을 지각했습니다. 최소 1년을. 이 X축이 개월수거든요. 지난 3월에 금리를 첫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가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무려 8% 정도 됐죠. 8.3%인가 그랬습니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즉 2021년 3월, 작년 3월의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한 3% 언저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1년 지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연준은 혼나지 않으려고 빨리 뛰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겁니다. 언제까지? 소비자 물가가 내년 중반에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저는 내년 중반에 5% 이하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5%나 5.25%인데 실질 소비자 물가가 그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니까 연준은 아마도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다, 조금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다 라는 멘트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네 번째 경기 침체의 원인은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같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있는데요. 살짝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 같이 경기 침체 불황기에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신흥국이나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 동감할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각보다는 경기에 어쨌든 내려가는 폭이 조금 강할 수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섯 번째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는 재정을 다 써버렸습니다. 국가가 재정의 곳간이 바닥이 나 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경기가 나쁘면 내년 세수가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기 부양 여력이 정부가 없습니다. 거의 고갈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무기력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저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9%, 가히 경착륙이죠.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계속 도깨비처럼 봅니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도깨비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숫자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9가 만약에 찍힌다면,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0.9를 찍히더라도 주식시장이 괴멸적으로 그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0.9는 기업 실적을 그렇게 후퇴시키는 정도의 매크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이너스 1% 성장하면 내년도에 큰일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그렇게 보거든요. S&P 500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500개를 모아놓은 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마이너스 1%의 역성장에서 적자 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면 주식 다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저는 1% 성장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일찌감치 저는 뭐 1%로 잡았습니다. 지금 전망한 제 뭐 낮은 성장률에 지금 거의 다 수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 한 대여섯 가지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의 경기 침체의 요인. 이것 때문에 내년도 경기는 썩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알고 있겠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몇 %로 찍힐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추정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전망이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나쁜 전망을 실제치가 더 밑에서 형성되느냐 아니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쁘냐, 그 예측치와 실제치의 아주 예민한 아주 미세한 그러한 차이에 그러한 변곡점이 언제냐, 저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한 7, 8월 사이로 보는데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찍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4, 5월에 가까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2분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분기를 보는 이유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데 미국 기업들은 좀 빨리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줄이고 해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 둔화, 그 다음에 임금 하락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무너지는 시기는 내년 2분기가 아마 최악일 거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시차, 이 시차가 내년 2분기에 가장 크게 물가와 실물 경기를 억누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을 예측해 본다면 저는 3월에서 한 6월 사이가 비관적 오류가 가장 큰, 경제가 이렇게 나쁘단 말이야? 이거 다 죽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시기가 아마 내년 2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그때가 아마 금리가 큰 폭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시기고, 그때가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돌아서는 시기일 거다.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굳이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예금을 잘 들으면, 특판 잘 들으면 지금 6%, 7%의 특판 예금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물려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서서히 수급이 돌아서는 거죠. 소위 머니 무브가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저는 빠르면 한 3, 4월, 조금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위험이죠. 위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벤자민 그레엄이나 하워드 막스 같은 대가들이 미래 당신 잘 모르잖아. 그런데 왜 아는 척해? 하지만 제가 아는 척할 수 있다는 것은 매크로를 한 37년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같이 관찰하십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제시된 8가지 위험이 전부 내년도에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얼토당토한 게 틀릴 수 있잖아요. 정말 지금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릴 위험이 더욱더 뭐 예상 외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아두고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켄 피셔 회장을 좋아합니다. 실용주의거든요.
주식시장을 냉정하게 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뭐 17가지 미신, 뭐 여러 가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사서 보시고요. 이분은 시장의 초단기 과제는 이미 처리했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악재 정도는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를 시장이 전혀 안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왜?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올 게 확실하니까. 이미 반응을 했잖아요. 뭐 어떤 종목은 뭐 위험을 150% 반영한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국가는 위험을 덜 반영한 국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마도 평균적으로는 80~90%는 내년도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자체에 있습니다. 김한진이도 경기 침체를 잘못 보고 있다. 저는 그런데 이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과신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틀려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경제 전망이 틀렸고 경제 전망이 틀리면서 통화 정책의 경로가 틀리고 가파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침체가 훨씬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높지만 아직도 물가가 절대 수준은 높지만 예상하는 것보다는 약간 큰 보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 얘기는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오류가 앞으로는 적게 발생할 가능성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11월 물가도 7.1% 나온 걸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길어질 가능성 여기에 있는데 경기 침체가 최소한 깊어질 가능성은 저는 위험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어쨌든 궤적, 경기 침체가 회복되는 궤적은 매우 느리고 답답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자 회복을 예상하지는 마시라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환율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외국인들이 캐스팅 보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얼마가 지금 현재 원달러가 1250원이냐 80원이냐 90원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환율의 방향성을 중시합니다. 이 나라의 환율이 앞으로 절상되는 방향이냐 아니면 원달러가 내려가는 방향이냐 올라가는 방향이냐 이걸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외국인 투자자 중에는 단기 투자자도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한 절반 이상은 차지합니다. 펜션이죠. 연기금. 이런 친구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어차피 5년, 10년 투자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원달러가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 그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율 시장의 위험은 내년도에도 살짝 남아있다.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저는 큰 폭으로 유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내년도 경기 침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키형 경기회복이면 2024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기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가는 것은 빨라야 후년 중반 이후인데 경기 침체가 진행될 때 달러가 약세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안전 통화를 선호하니까요. 상대방을 서로 못 믿는데요. 경기 침체가 되면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쏠림이 있는데요. 여전히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신흥국 주식을 계속 사들어오면서 구조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저는 내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는 들어오겠죠. 단기 투자자도 있고 하니까요. 외국인들 중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위험이 남아있다. 특히 유로화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태리나 스페인이 부채가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부채 비율이. 이들 국가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경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로존이. 그런 측면에서 유로화가 손 다 툴툴 털고 자 이제부터 유로화 강세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강세로 가도 굉장히 상단이 막혀있는, 달러가 약세로 가도 하단이 막혀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달러 약세일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큰 폭의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으로의 유입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위험은 역시 환율인데 이 세 번째 위험은 크게는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움직이면 원달러가 바로 같이 움직이니까. 헤지펀드가 N달러를 공격했는데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2번 막았습니다. 이게 휴전인지 종전인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휴전이라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일본이 허튼 짓 하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N을 지금 돈의 힘으로 150엔 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이 갑자기 150엔 가면요, 뭐 일시적이지만 원달러는 1,400원 넘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코스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조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위험은 항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위험부터는 저는 켄 피셔가 얘기했던 초단기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조금 체크해 두고 계실 필요가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위험에서 기회 혹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게 부채입니다. 부채 조정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귀한 자금을 신흥국 펀드에 투자할까, 신흥국 ETF에 투자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국을 비롯해서요. 이럴 때 조금 저는 조금 제한적으로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국은 절대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 기업, 그 다음에 가계 부채의 합입니다. 선진국 GDP 대비 부채 비율보다 낮은 게 사실이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그 증가율이 2008년 이후에 GDP 부채 비율이 2.5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들 신흥국은 이머징 마켓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기에 특히 무역 수지가 제대로 흑자로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는 극히 자원생산국 몇 개국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흥국으로 내년도에 자금이 그렇게 크게 쏠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 여섯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은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반짝 경기는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내년 3월 양회 때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하니까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국의 어쨌든 경기를 반짝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올해 기저효과가 굉장히 낮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3월에서 뭐 한 여름까지 중국 경제 지표는 전 세계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을 조금 주목해서 뭐 잠깐 트레이딩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주가가 만약에 빵 뜨고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누구나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는 조금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지금 저성장의 원인은 너무 뿌리가 깊다라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방 정부의 성장률의 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정부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동안 토지를 매각하고 사용권을 분양하는 거죠. 외국 기업이나 중국 내 기업들에게 분양을 하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SOC를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에 취득세를 받고 또 거기에 캐피탈 게인 뭐 이득을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중국의 부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이 부채 조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다고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2023년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또다시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 건설업체들 또 관련 업체들을 아마 디폴트를 시킬 겁니다. 의도적으로. 부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살생부를 만들겠죠. 살릴 기업은 국영기업화 시킬 겁니다. 국유화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성장률이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습니다. 반짝 경기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년도 이맘때쯤에 중국 경제는 역시 문제가 많은 국가야. 중국은 성장의 한계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V자형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7번째 위험 요인도 켄 피셔 회장이 얘기했던 초단기 위험이 아닙니다. 중장기 위험입니다. 중장기 위험인데 매우 중요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물가가 앞으로 지난번처럼 굉장히 낮은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2010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 물가는 제로 금리를 수용할 정도로 물가가 낮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30년간 이 정도로 물가가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많이 대지만 가장 큰 것은 중국이 낮은 생산 원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계화, 반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지금 어긋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도 그렇고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제로, 0.25, 높을 때가 3%였잖아요. 앞으로는 낮을 때는 2, 3%, 3%, 높을 때는 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탈세계화라는 것은 모든 원가 상승의 요인이거든요. 탈세계화로 재미를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가장 싼 곳에 공장을 지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수출을 하면 됐지만 이게
진영 논리로 경제 논리와 진영 논리가 이게 서로 따로 가다 보면 전 세계 코스트가 업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낮은 물가, 저물가, 저금리 이런 것들은 사이클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제로금리, 그 다음에 거의 0%대의 물가 이런 것들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30년간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30년, 40년이 워낙 독특한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그 미국과 중국의 어쨌든 기술 분쟁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수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PR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 앞으로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면 배짱을 부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 다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부품하고 2차 전지 부품 소재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 기업들의 PR이 지금 높지도 않아요. 중소형주인데 대충 뭐 한 15배에서 20배 혹은 뭐 10배 정도에 있는 그런 소부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좀 덧붙여지는 이제 그러한 아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위험 요인도 약간 제한적 위험인데 사실은 기회 요인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정말 장난 아니게 진행됩니다. 보십시오.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2020년보다 8억 2천만 명이 증가합니다. 8억 2천만 명이면 중국 인구의 절반도 넘고 미국 인구의 3배 아닙니까? 이런 신인류층이 다시 고령층이 생겨나는 거죠. 아마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업종을 제가 만약에 이 관점에서 뽑으라면 저는 자신 있게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제대로 모르지만 아무튼 전 세계 바이오 헬스케어 ETF는 어느 정도는 한번 편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좋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조금 약진하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당장 내년은 아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가장 2023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위험은 경기 자체다. 하지만 경기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가는 높지만 그래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전망이 틀리면서 경제 전망이 아주 형편없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지금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내년도 물가가 잡힌다고 해도 연준이 금과 억조로 삼는 근원 필수이 2%를 도달은 2024년이에요. 만약에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를 액면 그대로 만약에 저는 액면 그대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 말을 또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2024년까지는
피벗 없다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그 정도로 물가는 이번에 고약하게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궤적도 굉장히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 위험은 조금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내년도에 이제 좀 체크해 보면서 뭐 뉴스나 혹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위험이 그때 그 양반 좀 과소평가했구만,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구만, 뭐 이렇게 조금 재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적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덕목을 한 가지만 뭐 말해보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포머라고 생각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죠.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왠지 모르는 불안감. 올라갈 때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정말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떨어질 때는 정말 이제라도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믿을 거는 뭐죠? 믿을 거는 이러한 연사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내피셜이 아니고 분석이 아닙니다. PER입니다. PER만 잘 보셔도 엉뚱한 종목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코스피 PER이 지금 뭐 지금 한 11배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이익이 조금 더 안 좋아지니까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 PER 11배는 고평가 PER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8배에서 한 13배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뜯어보면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무슨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PR이 3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라고 하는 애들도 PR이 다 내려왔어요. 어제 하이브를 보니까 PR이 20배더만요. 20배대더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주도 지금 PR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주가가 떨어질까? 제 생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패닉 셀링이죠. 사람들이 포머에 휘달려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뭐 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랑 불안하면 같이 팔거든요. 또 고객이 돈 내놓으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명령에 부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Fear of Missing Out이 내년도에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특히 1분기를 거쳐서 1분기 1월 13일부터 JP모건을 시작해서 미국의 4분기,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툭툭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 코스피 기업들도 4분기 실적 내면서 2023년 새해 죽겠다 하는 기업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투자 심리가 망가지고 실제로 경제 지표가 툭툭툭 무너지면 주식을 팔죠. 그래서 떨어지는 포모, 이 단계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레벨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아직까지도 늦지 않은 부분은 저는 채권입니다. 저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내년 중반에는 아마도 2%대 중후반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년물이 한 2.7 이렇게 가 있다는 거죠. 지금 3.4, 3.5잖아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좀 그냥 만기가 긴 채권을 지금 많이 사두시거나 아니면 특판 예금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채권 투자의 가장 지금 시급한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 주식 전략은 이 차트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김 박사 좀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이 이제 그 내년도에 역실적 장세에 한번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 하락으로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아마 좀 더 떨어지면 미국제 10년물이 지금 3.4에서 뭐 3% 근처에 가면 뭐 경기가 침체되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주가가 또 금리가 하락한다고 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나쁜 실적을 확인하면서 나쁜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한 번 더 쥐어박는 역실적 장세에 한 번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더 이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선은 그냥 조금 해석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어쨌든 예상보다 덜 나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는 돌아서는 걸로 저는 간주를 한 거죠. 실제로 경기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돌아서는 지표도 나올 겁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가 43 정도 찍고 지금 49인데 43 정도 찍고 아마 43.5 뭐 이렇게 이제 43.5면은 불황입니까? 호황입니까? 불황이죠. 50이 기준선인데. 하지만 43 갔다가 43.5 되면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니까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2024년 중반이겠죠. 하지만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바닥을 찍고 출렁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왜 출렁거리느냐? 경기 침체의 파생 위험이 계속 존재합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또 올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 신용경색도 오고 앞서 말씀드린 이태리나 스페인이 죽겠다고 하는 것도 올 거고 뭐 어느 나라가 ECB에서 탈퇴할 거라, 뭐 유로존에서 탈퇴할 거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뭐 이런 때마다 출렁거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주가를 출렁거리게 하지만 결국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왜? 2024년 후반부터는 경기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니까 이미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을 조금 잘못 사도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기다리면 더 저점을 내려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올해를 지금 반추해 보면. 왜냐하면 이 상태가 경기가 이런 궤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돌아서 줘야 됩니다. 미국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하나만 쭉 꼽으시라면 저는 ISM 제조업 지수를 뽑습니다. 왜 서비스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뽑아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조업이 돌아서야 전체적으로 경기가 삽니다. 경제의 백본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서비스가 중요해도 중심의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줘야만 전 세계 경기도 좋아지고 미국 경기 자체도 좋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최고의 시나리오를 모아보면 내년도 코스피가 3천 가도 시원치 않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내년도 2천을 깨도 시원치 않습니다. 뭐 이 언저리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쪽이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쪽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저점은 제 생각에는 PR이 조금 조정이 되고 기업이익이 조정이 된다면 조금 패닉셀링이 일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2000선 정도까지 무너지고 하락하고 만약에 포모가 더 크게 일어나면 2000을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고점은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2600에서 700 정도가 피크다. 뭐 잘하면 28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내년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최저점이 3,400, 지금부터 한 10%죠. 만약에 올라가면 한 4,200에서 4,400 정도, 한 4,200, 4,300을 저는 좀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지금이 원달러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고요. 해외 주식이 거의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해외 주식을 조금 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5대5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 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미국 기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좋아져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ROE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클리컬이지 않습니까? 경기 순환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R이 근본적으로 낮습니다. 높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주 산업이니까. 소비재에 아주 시장 지배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PR을 높게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불 찍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년간 1인당 GDP 3만 불대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3만 불의 함정에 갇혀 있는 국가다. 즉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도 아니고 이머징도 아니면서 굉장히 외국인 자금들을 추가로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다라는 관점에서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자산 관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내년 중하반기에 2차 신용 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손대지 마시라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으로 손대시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건 무방합니다만은 많이 떨어졌다고 바이앤홀드는 내년까지는 좀 자제하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탈세계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 말씀드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금리 의존형 경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을 조금 사볼 만한다는 거죠. 이 명제가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부터 바뀌었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금리 싸면 다이빙하듯이 주식 사.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이제 동결하는 2024년 3월이 될 것 같은데요. 동결은 이제 내년 2023년 3월이 되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2024년 1월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2024년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경기 이런 관점에서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금융자산 주식 70%, 안전자산 30%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지금 포지션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30%, 안전자산 70%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내년 중반까지 저는 거꾸로 반대로 갈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70%, 채권 안전자산을 30% 거꾸로 내년 중반까지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조금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이 투자자분들이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준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이 정도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갖고 계신 게 조금 표준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장 스마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죠. 안전자산을 우량 적격
회사채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우량 국채 트리플 A 아주 좋은 거. 달러 외화예금 금 혹은 현금성 자산. 미국 안정성장주. 미국 안정성장주는 우량 리츠, 빅파마,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브라브라브라 이런 종목들. 분기마다 배당 주는 종목들. PR 높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의 현금성 자산에 가깝거든요. 연령이 좀 높으시다면 이런 비중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배당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종목 잘 모르시면 ETF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미국 주로 성장주. 왜냐하면 안정성장주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성장주 한 5대5로 한국 주식과 5대5로 이게 내년 이맘때쯤에 표준 포트폴리오로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뭐 한꺼번에 만드실 필요는 없죠. 지금부터 서서히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기는 후년까지 나쁘다. 하지만 경기의 모멘텀, 센티먼트는 아마 내년 2Q가 늦어도 3Q가 바닥일 거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율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 침체의 어쨌든 미스, 경기 예측에 대한 미스 이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표준 포트폴리오를 결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잠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도 존경하는 투자자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는 뭐 자꾸 하신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뭐 아까 소개드렸던 뭐 어마어마한 대가 벤자민 그레엄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투자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은 켄 피셔,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용주의고 합리주의고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시장 예측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현명한 주식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덕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분석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게 주업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투자에서는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모든 주가 지수는 우상향하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가장 그 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주식시장인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저 같은 매크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지 말라는 건 매크로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크로 공부를 한 20-30%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만약에 투자 공부를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과 노력을 매크로는 한 20-30%. 그러니까 주식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정말 지금은 적극적으로 팔 때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냐? 지금은 조금 빠져나올 때냐? 뭐 요 정도만 판단하는데 도움을 그것도 한 사람 말 믿지 말고요. 좋게 얘기하는 놈, 나쁘게 얘기하는 놈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 들으시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거를 전체 투자 시간, 공부하는 시간에 한 20-30%. 나머지는 50%는 주도주. 아까 자료에서 자본이 쏠리는 것. 저는 2차 전지 한 3년에서 5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방산, 뭐 K방산,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뭐 나쁘지 않겠죠. 내년 지나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섹터 애널리스트들, 업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두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30%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분들이나 시중에 좋은 책들, 주식 뭐 찍어주는 책 말고요. 결국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루들의 10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일수록 좋습니다. 투자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포머는 지금 똑같습니다. 포머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루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겨왔는지 그러한 좋은 책들을 읽으시는데 전체 투자 시간에 좀 투자 공부를 하는 시간에 한 30%를 할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산 배분 전략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한진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